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구호 활동을 펼치는 분쟁 지역의 실태와 국제 의료 구호 활동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김남열 선생님, 분쟁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해보신 경험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무서우셨습니까? 예. 처음에 네. 제가 그 파키스탄에 갔을 때는 거기가 이제 탈레반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라 거의 이렇게 매일 밤마다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 이제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은 그 총소리 들으면 잠을 못 자고 네. 갔더니 그 창이 저희가 이제 묵는 숙소의 창문에 철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총알 날라오지 말라고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받아본 지침 중에 하나가 절대로 2층으로 올라가지 말라. 2층. 예, 그러니까 총알이 2층인 게 결국은 1층 단층이니까 다 옥상인데요. 네. 옥상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돼 있는 거가 총이 위로 날아다니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처음에 보고 무서웠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총소리가 들리면 이제 잘 시간이구나. 네,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적응이 금방 되긴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믿는 거는 이게 개인 신분으로 간 게 아니고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갔고 그 단체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아니 행정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그 양측 그러니까 어떤 그 양측의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해줘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지내면서 그거를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 총질하는 사람들이 국경이 없는 의사인지 다 알고서 총질 안 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보통은 이제 상대방이 뭐 그냥 마구잡이로 쏘아야 될 가능성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그 디렉터라고 하는 그 제일 최고 행정가가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근데 제가 거기서 있다가 바로 나온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 병원에 한번 공격당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병원 공격당한 적이 있었죠. 예. 남수단에서도 그럴 때는 있었고 예멘에서도 있었고 저희가 있었던 파키스탄에서도 뭐 간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지역에서 맹활약을 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이 활동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성원석 선생님. 이 분쟁 지역 또는 재난 지역은 그 재난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재난 지역이고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반다아체 그 지진 해일이 났을 때 처음으로 들어갔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네. 나오는데 네. 제가 들어가면서 도대체 나는 여기를 왜 들어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그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는데 살겠다고 하는데 죽겠다고 하는 거냐라는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억지로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 자원을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들어가는 이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활동들이 그런 어떤 재난 현장에서 아주 정말로 좋은 자극제가 되고 우리가 정말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우 선생님. 그 재난을 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뭐 숙소를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의료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의료를 지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숙련된 사람이 가야지 됩니다. 그냥 뭐 초보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숙련된 의료진을 항상 보유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뜻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거죠. 모여서 지역마다 서로 나눠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런 이제 봉사 활동인데요. 근데 이제 재난 지역이나 이런 데서 물론 이제 세계 각종 기구나 적십자사도 있고 뭐 다 그러지만은 이제 이런 세계 기구들이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뭐 이번에 이제 에볼라 사태를 보면서 뒤늦게 이제 WHO가 재난을 선포했는데 비상 사태를 선포했죠. 사실 이제 3월달에 생겼는데 8월달에 가서 그냥 이제 손 쓰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때 가서 이제 비상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언한 배경에는 뭐냐면은 WHO나 국제기구는 기술 자문 기구지
들어가서 일하는 기구들은 아니거든요. 네.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은 사람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직을 가진 정부나 또는 이런 대서분이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국제사회에 도와주세요. 이제 이 얘기만 하다가 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10월달에 우리 유엔 사무총장님하고 월드뱅크의 김용 총재 두 분이 뉴욕에서 만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돈을 4억 불을 걷자. 4억 불을 걷어서 실제 물자를 사고 그래서 도와주자. 이제 그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WHO는 이 하부 조직이 없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게 직원들이 다 기술자, 자문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거든 그 나라 정부가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사태 문제의 핵심으로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실제로 아무 병원 조직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들어가서 사람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나라 훈수 두는 역할만 했다는 거죠. WHO가. 그래서 자성의 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태가 이렇게 나빠졌느냐? 한편 이제 저는 이제 초창기에 이걸 보면서 다들 모든 나라들이 불났다 소리만 외쳐요. 불났다. 근데 누가 끄냐? 아무도 안 꺼요. 불나러 끌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도 검역 산불이 번질까봐 고민했지 불나는 데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도와주려고 뒤늦게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 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가서 이 산불을 끌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아마 있는 건데 이 고민 중에 제일 핵심이 이번에 에볼라는 공포입니다. 죽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들어가기 다들 겁내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창기의 데이터들은 뭐 60%, 70% 사망하는 걸로 되는데 그는 평균을 76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생긴 걸 평균을 내니까 한 50%인데 실질에 올해 생긴 거 가지고 따지니까는 30%좀 넘습니다. 한 35%, 6%. 그러니까는 잘못 알려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에볼라가 생각보다 공포에 포장이 돼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잘못 알려져서 다들 돌려들질 않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최근에 들고 있습니다. 에볼라 기왕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의료진 그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많이 모이더라고요. 예. 네. 국경 없는 의사와 같은 의사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주 이 공개 방송에서 현장에서 활동한 활동가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 현지 병원에서 말이죠. 양쪽이죠, 양쪽 적진에 있는 환자들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의사들에게는 국경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었습니다. 자 우리 김영민 PD께서는 이 분쟁 지역 다니시다가 국경 없는 의사회분들 만나보신 적 있나요? 많이 만나고요. 많이 만났어요? 도움도 받아요. 아 그래요? 아프면 이제 글로 가야지. 도움도 많이 받아서 말라리아도 치유했고 또 2년 전에 이제 그게 그 병이 에볼라였는지는 나중에 알았고요. 완치된 다음에 그래서 그 초창기에 잡을 수 있어서 되게 혜택을 좀 많이 본 사람인데 누가요? 저요. 에볼라에 걸리셨다고요? 그때 당시는 그냥 그게 네, 에볼라인 줄 몰랐는데 몰랐어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볼라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창궐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국경 없는 이 얘기 의사가 방송에서 오늘 처음 없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겁내실까봐.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만나고 용기 있는 의사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 중에는 그 앰뷸런스가 사실 이제 시리아 북부 쪽에 한 70여 대가 있었어요, 총. 근데 지금 다 파괴되고 2대가 남았어요. 그 앰뷸런스를 집중적으로 이제 정부군이 공격을 해서 의사든 환자든 앰뷸런스가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키 쪽에서 밤에 불을 끄고 앰뷸런스를 까맣게 칠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승하시는 분 중에 이제 국경 없는 의사분이 계시면 가끔씩 동승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밤새 깜깜한데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이렇게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치료하는 과정들을 봤는데 병원이 다 파괴돼서 이제 모스크 같은 데에서 이제 환자들이 막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속에서 이제 현지인 의사들도 이제 환자들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거기서 같이 환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취재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 현지 의사분이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환자들 보는 거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네. 수액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수익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폭탄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걸렸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대요. 근데 이제 사실상 제가 한국에서 수액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이제 국경을 통과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사분이 직접 가시게 되더라도 이런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2배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구하고 싶어서 의사들이 가는데 가면 현지에서 양쪽의 적군 때로는 이 적이 한 서너 개가 나타나요. 그리고 다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치료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반군을 치료해주면 정부군의 입장에서는 반군과 똑같은 무리가 되는 거고, 또 정부군을 치료해주면 반군 애들이 넌 정부군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아슬아슬하게 경계에 있는 것이 아마 가장 힘든 것 같고, 또 치료 시설이 이제 첨단 치료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요즘에는 세상이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느끼거든요. 에볼라도 이제 뭐 옛날 같았으면 그냥 정글에서 마을 하나만 초토화되고 끝날 문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원주민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염이 되고 또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네. 더 이상 남의 일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그런 것들 좀 깨닫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는 수많은 분쟁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분쟁 없는 세상 만들 수 없을까요? 네, 그런 세상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자, 이러한 분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료 구호 활동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공헌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원세 선생님? 예. 이제 그 말씀 전에 분쟁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분쟁 지역의 이 보건 의료 문제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죠. 밀립니까? 왜냐하면 이제 싸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원조를 받아도 대개는 그 원조를 받은 돈을 무기를 사는데 쓰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건 의료 쪽은 항상 뒤로 쳐져. 분쟁 지역은 아주 열악합니다. 예, 저희가 남수단에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한 저희 바로 앞에가 도립병원인데 도립병원에 엑스레이가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분쟁 지역이거든요. 지금 네. 한참 싸우고 있는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건 의료 쪽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분쟁 지역에는 소모품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사실은 그 국경연합 의사회가 에볼라 치료를 위해서 나이로비에 엄청난 시설을, 아마 세계 최대 시설 25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에볼라라는 병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서방에서는 알지 못하던, 그래서 저희들이 에볼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연구를 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알고 누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에볼라더라. 이런, 그러니까 서반구 쪽에서는 거의 에볼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나 리서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상한 보도들이 나오고 헷갈렸던 이유가 결국 콩고나 어떤 아프리카 저 미개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질병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키웠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국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제 저희 재단에서 작년에 그 필리핀 하이엔에 구호를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 대한민국 긴급 구호단의 일원으로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를 훈련을 시켜서 항상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올해도 한 1,000명 정도 훈련을 시켜서 그중에 한 30명은 여권을, 관영 여권을 가지고 긴급 구호 상황이 터지면 바로 나가는데, 네. 저희들이 그 필리핀 하이엔에 나가서 그 현지 병원에 기지를 차리고 현지인들하고 공동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그거가 다
종료된 다음에 몇 나라 아주 우수한 사례로 뽑을 수 있는 몇 나라를 선택을 했는데 한국이 그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한 세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필리핀 현지 인력들하고 같이 구호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아, 네. 대부분은 이제 뭐 팀이 들어오든지 병원이 들어오든지 와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현지 인력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가져간 발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 도구들을 통해서 현지 인력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정훈 선생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하는 예. 이 국제 구호 활동의 수준 이게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지. 이제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도네이션을 자발적 기여금이라는 거하고 분담금이라는 거를 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하죠. 예를 들어서 WHO 같은 데는 이제 1년에 한 1,000만 불 정도 이제 기여금을 내고 또 글로벌 펀드에도 기여금을 내고 적십자도 기여금을 내고 이런 기여금을 통해서 또는 분담금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재난이 벌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정부도 뭐 돕죠. 적십자사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구호 물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볼라 같은 거는 이제 이게 특별한 사례입니다. 이제 이 질병 중에서 이게 아프리카에 생기다 보니까는 이제 무시당하는 질병이죠. 다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자기 일이라고 생각이 든 게 그중에 이제 가서 자원봉사하던 사람들이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또 감염을 시킨 거예요. 이게 25명 정도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기 나라가 불이 옮겨붙지 않을까. 지금 한 13,000여 명 생기고 한 5,000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실제로 사망자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도시 지역으로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알려진 거지 그 전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그냥 번져서 사망하고 끝났던 질병인데 갑자기 이게 대도시로 번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도시에 와서 의료기관이 들어갔는데 의료기관의 의사들을 감염시키고 이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5% 내외가 의료인입니다. 거기서 사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의료 시설이 이제 다 망가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게 이제 뒤늦게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제 미국은 뭐 아프리카 지역에 군대를 4,000명 정도 파견해서 거기다가 1,700병상짜리 병원을 지금 짓고 있고 또 그 병원을 보내기 위해서 의사들을 교육시키는 중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의사들 몇 분이 내일 아마 출발해서 미국 가서 트레이닝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건데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게 실체가 뭐냐. 사실 에볼라 같은 질환들은 출혈열인데 우리나라에도 출혈열이 있었습니다. 6.25 때서부터 알리기 시작한 게 유행성 출혈열이죠. 그것도 초창기에 사망률이 한 30% 정도 높았어요. 그때 나온 게 이제 혈액투석이 나온 겁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월남전에서는 호흡기 질환 치료 방법이 나왔고 우리나라 전쟁에서는 이제 혈액투석 방법이 생겼어요. 이 혈액투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의 살리다시피 하니까는 이제는 뭐 1년에 300명, 400명 생겨도 사망했다는 소리 이렇게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만큼 출혈열이 이제 흔한데 다만 초기 출혈열이 이게 번지게 되는 이유는 아마 약독화되는 과정일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 그 조류 독감도 처음에 사람 올 때는 50% 이상 사망률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사람에 적응하게 되면은 세균이 약독화되면서 전파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마 도시로 나와서 번지기 시작한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균이 약독화되면서 번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책이 바이러스제도 이제 항바이러스제도 없었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로 번져 나가는 상황이다. 근데 다행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혹시 테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아닐까 해서 사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방성에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를 여러 번 실험을 다 해서 미국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긴 사람들을 본국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에는 아마 임상 실험할 수 있는 백신도 나오고 또 일본에서 이제 인플루엔자 때문에 개발된 약을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이 에볼라를 치료하는 약으로 만든 게 이제 3상에 갑니다. 3상에 가면은 뭐 1, 2년 후에는 이제 이게 시판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그 질환과 싸우는 그런 훈련이 연습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지 실제로 우리나라에 환자가 생겼을 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뭐 의료진이 아프리카 가는 게 문제가 된다고 신문 애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미국처럼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더 많은 환자가 생기기 전에 우리 의료진들이 충분히 그 질병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공포하고 싸워야 돼요. 죽을 수 있는데 가서 이제 환자 치료하는 방법을 배워오고 그래야지 우리 이제 국민들을 더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또 한편으로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거죠. 남을 구호하지만은 결국 구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생긴다 이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네, 김남일 선생님. 그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구호 활동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국제 NGO라든가 또 대학이라든가 또 무슨 공중보건단체라든가 여러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국제 의료 활동이 좀 활발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 우리나라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국제 의료 지원 상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런 경험은 없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몇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전에 IT 대지진 때에 우리나라도 많은 그 뭐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필리핀 그 지진 때도 많이 지원을 했고, 근데 올해 8월에 그 마침 그 홍콩에서 저희 국경 없는 의사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필리핀에서 참여했던 그때도 국경 없는 의사가 거기 당연히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참여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국가와 각 여러 NGO들에 대한 그 활동 보고에 대한 리뷰를 쭉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참관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한민국 그 재난 대응팀이 그때 아주 좋은 활동을 한 것이 외국의 그 객관적인 평가의 지표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은 걸 제가 보고 굉장히 기분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전 국경 없는 사회 소속으로 있었지만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제가 2010년에 국경 없는 사회를 이제 막 시작을 할 때 현지에서 가보거나 이제 프랑스 사람 이제 그 지부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는 그 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몇 분이 계셨으나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연인지 어떤지 요새 그 아주 2010년 이후로 굉장히 그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인이나 아니면 일반 행정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국경 없는 사회 그 상태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저를 굉장히 이렇게 드물게 온 한국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올해 그 남수단을 딱 갔더니 야 옛날에 누구는 어디서 뭐 한국 사람 또 누구 어디 있다더라 누구 어디 있다더라 이렇게 있고, 동시에 남수단의 다른 지역에 벌써 저희 한국 사람들이 벌써 와 있고 네. 서로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네. 인지도가 굉장히 상승한 거를 몇 년 사이에 제가 실제로 체감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이제 아주 그 정부 차원의 큰 것도 물론 많이 발전을 하고 하겠지만 이 개인 차원 그다음에 네.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저변이 많이 확대됐구나 하는 거를 저는 체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특별히 좀 관심을 갖거나 또는 이제 주목을 해야 할 무슨 질병이라든가 또는 국가라든가 뭐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을까도 궁금해지는데요. 재난은 네, 네. 뭐 안 가리기 때문에 질병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재난 상황들은 사실은 인도네시아 반다체 그 지진 해일 이후로 규모나 필리핀 하이엔 같은 경우 구호 현장에 갔던 사람들 얘기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얘기들이 이런 참혹한 광경은 처음 봤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 반다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디죠? 헤이티니 그다음에
필리핀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재난의 수준이나 상황이 민간 단체들이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지 않겠나. 제가 이제 네.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 전에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100명이 넘으면 무조건 간다라는 그런 철칙이 있었는데 그게 깨어지고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군대들이 동원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되는 그런 네.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단은 자금은 지원할 수 있어도 인력은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들이나 또 민간에서. 민간과의 어떤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정부가 주도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민간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그걸 위해서 상시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민 PD님, 분쟁 지역 취재하시다 보면 정말 뜻이 참 좋으신데 네. 좀 이런 점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들하고 생각하는 게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일화를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제가 얼마 전 이제 남수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좀 몇 달 되긴 했는데 그 유엔에서 구호 물품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공항에서부터 이제 팔로우에서 취재를 하는데요. 그 공항에서 그 트럭이 나가자마자 네. 얼마 안 가가지고 약탈을 당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탈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인지 정부군인지 반군인지 이게 저는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보니까 정부군 반군 둘 다예요. 양쪽에서. 네, 양쪽에서.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일이라군요. 이게 이제 상황이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약탈을 하며 서로 싸우다가 왜 이럴 때 또 합동을 하냐.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내 이득은 이득대로 취하려고 하는 거고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일단 갖고 와야 자기 조직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혹은 자기 가족들한테 갖다 줘야겠다 이 생각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평상시에 자주 교류를 해야지 쟤들은 저렇게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뭔 일이 나서 가려면 이제 견적이 커지는 거죠. 저 사람들을 언제 그 빠르게 단시간에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를 좀 많이 하면 서로 문명의 차이, 문화의 차이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바탕하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에볼라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에볼라 발생했을 때 그 박쥐 수프를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서양에서 나온 얘기예요. 미국이나 이런 언론에서 왜 걔들은 박쥐 수프를 먹어갖고 에볼라 걸려서 우리한테까지 오게 하느냐라는 게 취지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글에 가서 먹을 걸 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박쥐라도 먹어야 사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먹기 힘든 사람들이 박쥐를 발견하면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에볼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저 전문 의사도 모르는데 거기 기니 뭐 이런 시골에 사는 그런 그 현지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먹고 보는 거죠. 그 먹다고 조리하다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해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서로 이렇게 문화 교류를 많이 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있었으면 나중에 뭐 에볼라나 다른 뭐 큰 분쟁 지역 이런 전쟁이 나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있으면 문제 해결이 더 쉽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출연해 주신 네 분께 질문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것이고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전 서울에서 온 서은채라고 하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 다 이제 파견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뭐 한국도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미군을 파견한다고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제가 기사를 읽은 바에 따르면 파견된 미군이 실제로 에볼라에 대한 교육을 가는 도중에 3-4시간밖에 못 받았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견을 가는 건데 그 파견되는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한국에서 없으려면
한국 의료진들이 어떠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정우 선생님. 저는 이제 과연 안전까지 따지면서까지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남을 돕는 건지 첫 번째 그걸 묻고 싶어요. 남을 돕는다는 게 뭔지. 그건 리더십입니다. 국제사회 리더십을 가지려면 남을 돕는 거에 철저한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안전하니까는 가고 내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못 가고 그런 거는 남을 돕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왜 리더가 잘 못 될까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해드리면은 철저하게 미국에서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 몇 개 되지 않는 병원이죠. 거기서도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의료진끼리 감염이 됐습니다. 왜 감염이 될까 이렇게 쭉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피를 쏟는데 엄청나게 쏟아요. 그러니까 피를 쏟으니까 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피를 주고 피를 뽑고 검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피가 튀거나 만지거나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호복을 입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걸 장갑 2겹 쓰고 환자 보기 어려워요. 안경 쓰고 거기다 안경에다 또 보호경 쓰고 두건 쓰고 사람 만져지지 않죠.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해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섰어요.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교육이 대부분 표준 프로토콜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WHO 쓴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지금 쓰는 개인 보장구 가지고 충분하다. 다만 이제 이 피가 튀다 보니까는 앞가림 치마 같은 것들이 발을 덮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걸렸었고요. 간호사가 걸린 거는 사망자가 피를 많이 쏟고 또 그걸 닦아내고 이런 사이에 이제 우리 이제 의료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개인 보호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 보호를 하는 것과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사실은 이율배반적이 된 겁니다.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최소한도 이 정도까지는 하면은 안 생기더라.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사이언스는 경험이에요. 누구도 확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1일간 괜찮다 그랬는데 23일 발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이 거기까지예요. 그 나머지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걸 겁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도.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죠. 네. 우리 김남일 교수님. 네. 예, 지금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 그 국경 없는 사회의 경험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맞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뭐 가더라도 최소한의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그 보장이랄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그런 그 교육은 반드시 그 당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지 그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어떻게 있냐면 그 제가 어느 지역에 이제 국경 없는 제가 지역 이름까지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한데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저 혼자만 있어요. 저 혼자만 있고 그 현지인을 한 2명 고용해서 이제 활동하는 단계에서 네. 그 헤드쿼터가 이제 어디 지역에 안전 지역에 있겠죠. 그럼 거기서는 저한테 매일 한 번씩 연락을 합니다. 매일 한 번. 유선이나 무선으로 매일 네. 한 번씩 연락을 해서 그 연락이 끊기면 네. 어느 날 안 받으면 바로 저를 찾으러 오는 그런 시스템이 백업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병원단에도 있을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투 지역에 주로 있었으니까 전투 지역이 그 병원에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온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레벨을 다 만들어 놔 가지고 그 레벨의 위험 수준을 다 미리 결정을 해 놓고 그런 위험 수준에 어느 도달하면 우리 일하는 사람은 어디로 모여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느 차를 타고 어떻게 탈출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미리 다 모든 게 돼 있고 실제 현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네. 들어가기 전에도 다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를 미리 제 경험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 마이크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인천에서 온 안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전 앞으로 그 예방학
쪽을 공부하고 싶어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아 예. 네, 현재 지금 뭐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NGO 단체랑 뭐 WHO로 대표될 수 있는 국제 기구들에서 의료 소외 지역에 많은 의료진을 파견하고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의 한계 때문에 모든 소외 지역에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 NGO 단체나 국제 기구에서 파견된 의료진들이 평생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부분은 그 지역과 사람들이 여전히 소외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듯이 그들이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뭐 국제 기구나 NGO 단체들 활동해 보면은 단순히 제가 느끼기에는 의료진과 의약품을 단순히 지원하는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 의사를 양성해서 의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걸 돕는 활동은 별로 강조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혹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혹은 또 제가 지금 미처 알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손호섭 선생님.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재단은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ODA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재단의 사업 영역 중에서 긴급 구호는 1%도 안 됩니다. 저희 이제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이런 긴급 구호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이 재단에 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던 고은영 선생, 소아과 선생님이 저희 재단에 들어와서 긴급 구호를 하다가 재단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라오스 같은 국가의 보건부를 도와서 보건부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모자 보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를 세우고 그 역량들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거기 가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라오스의 저 산골 마을에 가서 네. 수십 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WHO에 들어가서 지금 WHO에서 다시 더 이제 국제적인 활동들을 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주인 의식을 갖고, 또 이것이 이제 지원이 끝나면 바로 원조가 끝나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해갈 수 있는지 이제 방법을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스스로 관리하고 또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1차 사업을 6년 정도 걸리고 2차, 3차에서 뭐 10년 이상 걸려서 너는 평생 사업만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장기간에 걸리는 사업이죠. 좋은 이정호 질문인데요. 정부가 이제 하는 것 중에 ODA 사업 중에서 의과대학을 지어주고 이제 병원을 지어주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저도 이제 WHO 같은 데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예를 들어 미얀마 같은 경우에 의과대학에서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니드는 많지만 공적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국가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나가가지고 해외로 나가요. 두뇌 유출이죠 이제. 근데 그 문제가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 못 사는 나라에 고급 인재들이 다 유출돼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 문제를 같이 또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과대학을 기르기 위해서 의사들의 의학 교육에 관련된 이런 가르쳐주는 센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 세계 6개 지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저희 나라도 이제 한 40년 전에 우리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의학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간호대를 어떻게 시키고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거꾸로 우리가 이제 각 나라의 의과대학과 이런 데 지원을 해가면서 사람을 키우는 작업들을 ODA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죠. 예. 네. 또 한 분, 예. 마이크 잡으시죠.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김상희. 대구에서부터 오셨어요. 와, 네. 멀리 오셨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그 정치, 뭐 종교, 인종에 관계없이 환자들의 그 의료적인 예. 요구 차원에만 집중을 한다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아까 시리아 난민에 대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예. 최근 미국이 IS 이슬람 무장 단체를 공격하면서 공격하고 있죠. 예, 시리아 주변 나라에 시리아 그 100만 명 이상이 시리아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난민들은 지금 머물 곳이 없고 그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런 난민들에게 개입을 해야 될 경우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뭐 외압을 받는다거나 뭐 제재를 당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도 결국에는 자국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를 할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바처럼 뭐 어느 개발도상국 많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거나 네.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네, 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리아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취재하신 우리 김영미 PD 말씀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국경이 없는 의사회 측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난민들뿐만이 아니라 시리아 전체 내전이 4년 동안 됐잖아요. 그러면 전쟁 4년 동안이면 아무도 못 믿어요. 옆에 그 가족도 못 믿어요. 그 정도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돈 좀 들고 왔다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나를 죽일까 안 죽일까 가장 이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저 그래요? 사람이 나의 적인지 날 진짜 도와주는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경계에 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IS나 무장단체 이런 애들이 이제 헛소문을 이렇게 쫙 퍼뜨리죠. 뭐 소아마비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서양 세계가 이 DNA를 우리를 바꿔가지고 미국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탈레반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래서 소아마비 주사를 안 맞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시리아도 그렇고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도 그렇고 글자를 아는 사람을 제가 이제 장터에서 이렇게 해서 글자 아는 사람 보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탈레반이 그렇게 말하면 이제 소문이 돌면 그게 진리지, 절대로 뭐 뉴스나 뭐 어디에 나온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외국인들이 왔는데 이 외국인들이 미국의 스파이다 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동네 뭐 이장님이나 뭐 촌장님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아무리 가서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쟁이 나서 난민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 의식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 쪽에서 대비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 진짜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걸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쪽도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명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이거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솔루션을 찾을까라는 데 집중을 했을 때는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변현열 이사님께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런 활동할 때 압력 같은 거 받지 않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죠. 지금 뭐 시리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뭐 공식적으로 뭐 어떻다고 말씀드릴 위치도 아니고 그 아는 바는 정확히 없는데 아마도 저 현장에 보면은 당연히 그 뭐 아까 이런 말씀이 그게 답이 안 될지 모르겠으나 뭐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그 종교적인 거 뭐 인종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여 없이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의료적인 그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저희가 그거를 제공해 주는 판단의 근거라는 거고요. 시리아 얘기를 하자면 시리아의 국경 밖으로 이렇게 탈출해서 나와셔가지고 거기 난민촌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한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어떤 의료 지원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되는데 다만 이제 어려운 경우는 두 단체 사이에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전술적으로 아주 균형 감각 있게 잘 맞춰서 해야 되기
돼서 무슨 압력을 받는다기보다도 그 실제로 거기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압력의 차원을 넘어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균형 감각 있게 그거를 이렇게 운영해가는 그런 묘는 그런 행정의 묘는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 특집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인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도 좋고요. 또 이런 점을 저런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정구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이번 뭐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 아프리카를 돕고 나섰던 것이 아마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또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명확하게 이제 알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뒤늦지만은 우리 정부도 이제 남을 진짜 돕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시는 많은 이제 어려움을 같이 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원석 선생님. 예, 저희가 이제 개발도상국 원조를 하면서 한국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한국이 왜 그렇게 발전하고 어떻게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얘기할 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자발성이거든요. 저희 자발성. 주민운동, 이제 네. 새마을운동과 같은 어떤 그런 운동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스스로를 돕고자 하는 생각들에 의해서 한국이 발전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여러 NGO들의 사실은 핵심 정신이죠. 그것이 한국을 발전시키고 또 앞으로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 특히 전문성과 그 자발성이 잘 결합된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기관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국경 없는 의사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또 좋은 기회도 얻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기여할지를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 PD님. 네, 이번에 에볼라 사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WHO나 세계 국제사회에서 하려는 건 의료적인 대처였죠. 근데 이 에볼라 같은 경우는 의료적인 해결만으로는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반드시 인류의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의료적인 거 플러스 바로 그 인류애라는 게 결합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의 아픔과 혹은 그 고통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의사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인류애가 바탕이 된 그런 좋은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직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가지고 100년, 200년 혹은 300년, 1000년 이렇게 내려가야 인류 역사에 발전하고 같이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윤 선생님. 예, 오늘 청중으로 오신 분 중에서 굉장히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어느 학교라든지 이런데 뭐 의과대학이 됐던 일반 대학이 됐던 그 국제 의료 이런 구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에 대해서 가끔 이제 그 강의라는 걸 하러 가는데 그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가서 활동을 하는 그 동안에 한국에서 다 이제 뭐 직업이 원래 있었잖아요. 의사가 됐던 간호사가 됐건 그동안 어떻게 하냐 그걸 물어보는 게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요 이제 그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쉽게 말하면 자기 직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직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좀 바라는 우리 사회도 약간 이렇게 사회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의 그 차원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약간 제도적으로 조금 그 어떤 안정적인 바탕이 되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새천년 그 MDG 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거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 그 그로스 저기 전체 그 인컴의 각 국가에서 OECD 국가에서 한 0.7%를 각출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를 MDG골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그 소스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또 가서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의과대학에 1000명 의사가 나오면 그중에 1명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일하면 그 정도면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0.01%죠. 0.01%의 룰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1000명한테 강의하면 그중에 1명은 저 같은 사람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고. 오늘도 여러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시야를 넓게 보고 국경 없는 사회가 또 모든 NGO의 대표가 될 수도 없고 그게 다가 아니고 더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을 거니까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은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공개 방송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지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지부의 김남열 이사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서운석 사무총장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종구 교수님, 국제분쟁 전문 PD시죠 김영미 PD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원조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길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약 중인 우리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이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 왔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